가을이 깊어지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잎이라 해도, 아무리 오래 함께했던 가지라 해도 때가 되면 놓아주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무는 잎을 보내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떨어진 잎이 땅을 덮어 뿌리를 보호하고 다음 해 새 잎이 돋아날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자식이 제 가정을 이루고 독립했다면 이제는 그 삶을 온전히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무가 잎을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나무도 잎도 병들듯이 부모가 자식의 삶에 기대기 시작하면 둘 다 지치고 맙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혼인하여 제 살림을 차렸다면 부모는 그 살림에 기대서는 안 된다. 정약용 자신도 유배지에서 멀리 떨어진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자식들이 보내온 돈과 물건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식들 역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보내는 것이 효심인 줄은 아나 그 뒤에 숨은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구나.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돈 한 푼 한 푼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 돈 뒤에는 자식의 전략이 있고 참음이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주는 돈을 효성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효성 뒤에 숨은 무게를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갓 결혼해서 살림을 차린 젊은 부부의 생활이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도 그 시절을 겪어왔으니까요. 월급날이 되면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돈을 세어보며 한숨 쉬던 그 날들, 아이 분유값 때문에 저녁 한 끼를 대충 때우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형편은 우리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물가는 날로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어린이집비, 분유값, 기저귀값이 쌓여갑니다. 거기에 양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까지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며느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양가에 생활비와 용돈을 드리는데 정말 많이 힘듭니다. 자식 학원비, 식비 줄여서 드리고는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자식이 어머니 이번 달 용돈입니다 하고 건넬 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고맙다 하고 받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당연하게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서 받은 용돈 몇만 원으로 무엇을 사십니까? 그 돈이 정말 부모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몇만 원 때문에 젊은 부부는 삶의 부담을 느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빈 주머니를 채우는 것보다 자식의 삶이 궁핍함 없이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더 큰 기쁨이어야 한다. 자식이 주는 돈을 받으면서 뿌듯해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물어보십시오. 저 아이는 지금 정말 여유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 돈은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효성 뒤에 숨은 무게를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부모의 지혜입니다. 한 자식의 고백입니다. 엄마에게 드릴 돈이 없을 때 찾아뵙고 싶어도 안 가게 되네요. 엄마도 용돈 안 드리면 서운해하시는 것 같고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만난 것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오가며 기름값 어려우니 안 가게 되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안부도 여쭙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고 그냥 옆에 앉아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쁘거나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용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선물을 사지 못하면 마치 불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모가 원하는 것입니까? 자식이 용돈을 들고 1년에 한 번 오는 것과 빈손으로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부모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식의 얼굴이고 자식의 목소리고 자식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용돈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빈손으로 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발걸음이 멀어집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의 만남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누구의 손해입니까? 부모의 손해입니다. 너희가 빈손으로 와도 좋다. 내 얼굴만 봐도 아비는 행복하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 여러분,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빈손으로 와도 괜찮다. 내 얼굴이 보고 싶을 뿐이다. 용돈은 없어도 된다. 전화 한 통이면 족하다. 선물은 필요 없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편하게 올 수 있으니까, 빈손이어도 괜찮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빈손으로 와도 괜찮다는 허락,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돈을 기대하고 선물을 바라고 무언가를 가져오길 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용돈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선물에 대한 바람을 내려놓고 그저 자식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자식이 어머니, 이번엔 빈손으로 왔어요 하고 말할 때 그래, 내가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고 웃으며 맞아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처음 자식이 용돈을 줄 때는 어땠습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며 손사래를 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정성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받으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고맙다, 미안하다 하시던 분이 점점 그 말이 줄어들고 어느새 당연한 듯이 받으십니다. 심지어 이번 달은? 하고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자식은 그것을 느낍니다. 아, 이제는 당연한 거구나. 안 드리면 서운해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효도가 의무로 바뀝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주게 됩니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당연함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함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식은 생각합니다. 매달 드리는데도 고맙다는 말씀이 없으시네. 이번 달은 힘든데 그래도 안 드리면 서운해 하시겠지. 언제까지 이렇게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담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며느리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양가에 생활비와 용돈을 드리는데 정말 많이 힘듭니다. 자식 학원비, 식비 줄여서 드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연하게 받으십니다. 이 며느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이 학원비를 줄이고 식비를 아껴가며 드리는데 당연하게만 받으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 여러분, 자식이 주는 돈을 당연하게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자식도 힘든데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을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너희들도 힘들 텐데.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자식의 효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 효심은 시들기 시작한다. 자식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고맙지만 너희들 쓰거라. 나는 괜찮다. 이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연함은 독입니다. 감사는 약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때로는 거절하는 것,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사랑은 때로 받지 않음으로써 더 깊어집니다. 자식이 받아주세요 하고 내미는 손을 내 마음이면 충분하다 하며 다정히 되돌려줄 수 있어야 부모의 품격이 세워집니다. 몇만 원의 용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건강하게 곁에 있다는 안심입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믿고 지켜봐주는 그 믿음입니다. 힘들 때 전화 한 통 받아주고 아플 때 걱정해주는 그 마음입니다. 효도란 본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돈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무엇을 바랐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굶지 않고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자식의 주머니를 들여다보고 그 살림에 손을 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제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 아이가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받지 않아도 우리는 넉넉합니다.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손주가 잘 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집니다. 용돈 몇 푼이 그 기쁨보다 더 크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넉넉함은 자식이 궁핍하지 않게 사는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외로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작은 일이라도 하든 우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의 돈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바탕을 마련해야 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십시오. 70세든 75세든 일할 수 있으면 일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훨씬 떳떳한 일입니다. 둘째, 정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자식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도 사귀고 취미도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우리만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을 만큼 우리 삶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노래 교실, 댄스 교실, 서예 교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셋째, 마음으로 독립하십시오. 자식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얼마나 챙기는지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식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식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우리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스스로 섰습니다. 밭을 일구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있었지만 그는 외롭게만 살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만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자식도 편하고 우리도 떳떳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식이 주는 돈을 절대 받지 마라.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의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편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담 없이 자기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은 우리에게 용돈을 드리느라 제 아이 학원비를 줄입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아예 발걸음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시던 부모님이 점점 당연하게 받으시면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잎이라도 때가 되면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잎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보호하고 다음 해 새 잎이 돋아날 자양분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물러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식의 살림이 여물기도 전에 그 주머니를 들여다보지 마라.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물러섬으로써 도와야 하고 받지 않음으로써 보살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연습해 봅시다. 자식이 용돈을 주려 할 때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연습을요. 자식이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을 때 나는 다 있다. 내가 잘 사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대답하는 연습을요. 자식이 빈손으로 왔을 때 내가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웃으며 맞아주는 연습을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입에서 말이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의 품격은 높아지고 자식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자식의 주머니가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자식의 돈이 아니라 자식의 평안을 바라십시오. 그렇게 물러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자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식의 돈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우리도 품격 있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